나이스한 우리 기자님 이상원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뭐 지금 총선 앞두고 뉴스민 기자님들 매주 뵙는 뉴스민 기자님들이 다 모두 피로에 쩔어 계십니다. 이상원 네. 기자님도 예외가 아니고요. 지금. 전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매우 쾌한 상태로 지금 이제 스튜디오 오셨는데 아, 그러나 힘차게 또 이제 이번 그 기획보도 하나 이제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네.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말이죠. 뉴스민에서도 총선을 맞이해서 기획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맞습니다. 프로젝트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프로젝트의 일단 제목부터 알려드리면은 기후로운 투표 생활입니다. 기후로운 투표 생활. 네. 오. 약간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기후롭다라고 저희가 좀 조어를 한 겁니다. 조어를 오. 한 건데 네. 뭐 이렇게 슬기롭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차용을 해온 건데 뭐뭐롭다라는 표현이 뭐 대략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뭐 지향하고 뭐뭐스러운 뭐뭐답다 뭐 이런 네. 표현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붙여서 그런 형용사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표현을 붙여서 좀 기후를 생각하고 기후 위기 시대의 기후를 생각하고 또 이 대응이나 대책들을 고민하는 어떤 어떤 행위, 어떤 양식, 양상 이런 걸 기후롭다라고 좀 의미 부여를 해서 네. 기후로운 투표를 좀 해보자라는 음. 취지로 이렇게 기획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대충 감은 오시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 선거도 4.10 국회의원 선거도 저희는 기후 위기 시대에 그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회, 기후 국회 네. 이른바 기후 국회가 선출되어야 되고 기후 국회로서 작동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난 국회도 분석을 좀 해보고 네.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될 후보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취재를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게 기후 문제라는 게 막연하게 위기의식, 공포의식만 자극하고 네. 실천적 대안은 별로 안 나온 채로 뭐 그렇죠. 법안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게 별로 안 나온 채로 그냥 심각해 이대로 가다간 지구가 망할지도 몰라 이런 위기감만 계속 있어 왔는데 그렇죠. 혹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추워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왔던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우리 국회 민주당이 절대 다석을 차지했던 지난 21대 국회가 기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왔으며 어떤 대안을 만들어 왔는지 사실 그 기후 문제 제기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기후 위기 제가 뭐 말씀을 쭉 드렸지만은 생보다 방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예, 정책적인 문제도 많을 수 있고 과학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상당히 방대한데 취재를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카테고리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네. 21대 국회 이제 지금 임기를 하고 있는 21대 국회가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대응하는 입법 활동들을 어떤 걸 했냐. 21대를 리뷰를 일단 하고 그렇죠. 그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들을 만나서 네. 기후 위기에 대한 체감이나 기후 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어떤 자세 나아가서 그렇다면은 지금의 작금에 다가오는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분들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되어서 후보자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 선택을 한다면은 어떤 대책이나 의제를 중심으로 선택을 할까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어보고요. 더해서 마지막으로 전문가들 의견들까지 좀 더해서 네.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가하고 과거를 평가해서 현재를 진단한 다음에 미래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방대해서 이야기가 담아돼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 방대해서 갈무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뭐 키워드를 기후위기와 관련된 키워드 5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그 키워드 안에서도 내용이 또 방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이건 여기까지,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요. 생각해 보면 탄소 중립
이거 단어 안 해도 무궁무진한 그렇죠. 이야기가 많죠. 어마어마하게 네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아니 자꾸 제가 이상원 기자님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자꾸 홍 시장님은 어떤 포지션이냐 이런 질문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게 병인 것 같아. 이게 이상원 기자님 얼굴만 보면은 탄소 중립 방금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상하게 홍준표 시장님 얼굴이 생각나면서 홍 시장님은 지난 임기 동안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걸 했나 이렇게 물을 뻔했어요 제가. 빵점. 그러니까 그걸 물을 뻔했어 내가. 홍준표 시장도 국회의원 21대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한 적이 있잖아요. 2020년부터 해서 2020년 5월 30일부터 해서 2022년 그 지방선거 출마하기 전까지 네. 2년 조금 안 되게 의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네. 평가할 때 21대 네. 국회 평가할 때 홍준표 시장도 평가 대상이 있긴 있었어요. 당연히 점수가 좋진 않았죠. 아하. 네. 괜히 이게 또 왜 이 질문이 생각이 날까?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병인가 봐 진짜. 여기 홍준표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래요.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그래도 제법 그 제가 보기에는 네. 줄기를 역시 탁월하게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총선 기간이 되면은요. 네. 사람들의 관심은 뭐 누가 공천을 받느냐 이건 뭐 좀 정치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관심 가지고 당선이 누가 될까 뭐 의석수는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관심이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뉴스미는 아주 이제 소수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는 기후로운 투표 생활을 주제로 기획 보도를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도 사실 기후 위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그렇게 체감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런데 최근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기후 위기가 이렇게 우리 곁에 좀 성큼 다가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었고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현재 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네. 1.5도씩 네. 높아지는 평균 기온이 1.5도씩 높아지는 시점이 이제 5년 정도 남았다고 해요. 현재 조건에서 네. 현재 조건에서 저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생활 양식을 뭐 특별히 기후 위기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생활을 한다면은 앞으로 5년 뒤면은 1.5도씨가 상승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처럼 기후 탄력성이 높은 나라는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큰 위기가 다가오겠냐라고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 지금 해외에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호주나 이런 곳에서 뭐 불이 한번 났는데 산불이 나서 며칠 동안 꺼지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불이 났었죠. 그렇죠. 어느 유럽의 최근에는 유럽 어느 나라에서는 겨울인데 여름과 같은 날씨가 계속되어서 여름인데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거나 이런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1.5도씨 상승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은 거의 그런 수준이 정례화돼서 그렇게 기후가 이상한 기후가 다가와서 기후가 도래해서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일어날 거다. 비정상이 스탠다드가 돼버리는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가속화되어 가는 거죠. 어허. 그때 1.5도씨를 밟고 나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엑셀레이트가 돼서 2도씨 올라가고 4도씨 올라가고 하는 건 1도 아닌 상황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후 탄력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거의 서서히 잠겨가는 시국이 다가올 거다라는 말이죠. 그게 불과 5년이 마지노선인 거예요. 5년 이후 이 앞으로 5년 안에 이 1.5도씨 상승하는 걸 막아낸다거나 아니면 늦추지 못한다면 조금씩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오게 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5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번에 뽑히는 22대 국회가 4년 임기인데 그 5년의 거의 대부분을
그러네요. 사용하는 국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번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남은 5년이 더 늘어나느냐 마느냐가 결정적으로 그렇죠. 앞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년의 시간을 이 국회가 같이 가게 되는데 이 국회가 이 4년을 그냥 호투로 써버리면 진짜 제가 기사에도 그렇게 썼지만 먼 훗날에 어쩌면은 대한민국에 그나마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때 22대 국회의원 3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그냥 작은 주제가 아니라 이걸 어쩌면 멀리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기획 취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지금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 소득 양극화,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현안들이 있지만은 네. 이 기후 문제는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인류적인 위기 그렇죠. 이 상황에도 이제 네. 놓여 있는 거고 전문가들이 경고한 지는 한참 지났고 지금 이제 빨간 분 들어온 지도 한참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5년이라는 게 동대구역에 그 가면은 기후 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5년 140여일 남았다고 이제 전광판에 이렇게 나온다고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말이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여러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1.5도 올라가는 게 뭐 에어컨 희망 온도 25도에서 27도 올라가면 난 크게 안 불편하던데 뭐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절대 그게 아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에요. 지구의 네. 평균 기온. 네.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은 이런 건 참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죠? 제대로. 그렇죠. 저도 사실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일단 당장 제가 그냥 체감하는 건 이런 거죠. 바로 작년에 예천에서 있었던 산사태 네. 그리고 충북 오송에서 있었던 그 지하차도 참사 같은 일들이 충분히 반복될 수 있고 그게 이제는 어제 작년까지만 해도 예천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충북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올해는 어쩌면 대구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5년 뒤에는 그건 대구에서 매년 두세 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상할 게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엄습해가지고 네. 3년여를 고생할 때 지구인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일이라고는 과거에는 진짜 상상하지 상상도 못했잖아요. 못했죠. 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는 것도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히 엄청난 그 덩어리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와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라고 하는 어느 날의 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현 21대 국회가 이런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과연 이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했을까 평가를 한번 해보신다면. 평가는 당연히 좋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가 사실 기후위기라는 의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저는 국회가 그만큼 이 문제를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손을 대고 규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특히 그것 중에 핵심적인 게 경제 산업계에 손을 대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거든요. 지금은 당장 이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서 가장 크게 지금 규제나 아니면 위기에 봉착할 집단이 기업이에요, 사실.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리백 추진을 하면은 이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생산의 신재생에너지가를 쓰지 않는 생산품은 이제 관세를 매긴다거나 아예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업 차원에서도 이거를 전환해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을 하는 게 단순히 기업의 문제만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열어놓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잘 없다 보니까 국민들도 사람들도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체감이 낮다. 이것만 봐도 국회가 그동안 역할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수치적으로 봐도 저희가
2020년 5월 30일부터 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 이렇게 제안된 의안들을 좀 살폈습니다. 의안이 26,611건이더라고요. 그걸 그 2만여 건, 2만 6천여 건의 의안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키워드 5가지, 기후 위기, 그리고 에너지, 기후 재난, 그리고 탄소 중립, 탄소 배출, 그리고 농업,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해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기후 위기 관련 법들이나 의안들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전체 2만 6천여 건 중에서 비율이 2.1%에 불과한 571건에 불과했거든요. 이 여기에 해당하는 저희가 발의된 것 중에서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찾아서 내용도 보고해서 분류를 이렇게 한 결과가 그랬습니다. 571건. 그러니까 발의된 게 501건이니까 이게 실제로 처리된 걸로 따지면은 더 적은 거예요. 예, 이게 법안 그대로 뭐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원안대로 처리된 안건은 107건이고 아시겠지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법안이 뭐 같은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나도 발의하고 변호사님도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뭐 같은 법이 한 3개, 4개 나온다. 그러면 그건 대안 반영 폐기라고 해서 하나로 합쳐서 한 법으로 새로 발의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안 반영 폐기된 법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안 반영된 것들을 포함해도 292건 정도만 실제로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이제 직접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 사례들로 보면은 뭐 일회용품 규제나 이런 게 정부에서 법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만 유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292건이라고 하지만 이게 292개의 어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어떤 대책들이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보긴 힘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1%에서도 107건, 292건인데 이 중에서도 제대로 된 건 별로 없다. 이렇게 하면 사실 1% 남짓 되는 법안이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게 충분한가 할 때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오로지 자기의 숙명이 다시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데.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나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 뽑을 거야라고 했을 때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었던 의원들에게 표를 줄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국회가 이따구로 일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별 이제 사람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이런 거 발의했다고 해서 논쟁적 법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노란봉투법 막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난리야. 근데 기후 관련된 법은 뭐 찬반 논란이 별로 없어. 뭐 맞아요.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사견입니다만은 굉장히 극단적인 법을 막 발의를 해가지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다음에 차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조정안을 뭐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 중 누군가가 여야 뭐 누구라도 상관없이 의제를 던지는 차원에서 아주 극단적 규제를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거 뭐 기후 가지고 표가 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근데 극단적인 규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최근에 이제 그 연구 단체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 기후 정치 바람이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연구 단체가 모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뭐 연대 단체인데 거기서 전국에 17,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역별로 17개 시도에 1,000명씩 해서 17,000명인데 거기 설문조사를 보면은 약간 그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극단적인 어떤 대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자동차 숫자를 규제하는 이제 총량제 지역별로 몇 대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국에 대한민국에는 이제 몇 대까지만 자동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그 석탄, 석유 이런 것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는 아예 타지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거나 이런 법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꽤 있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 몇 %였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언급 못 드리겠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특히 5, 60대 네.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일수록 그런 데에 더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이미 자동차를 탈 만큼 탔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네. 젊은 인구들 중에서는 여성들이 이제 그런 정책에 좀 호응을 하면서 대중교통 관련된 정책에 네. 좀 더 호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하거나 참고해서 지금 국회의원이 데려간 후보들이 네. 공약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논쟁이 될 거고 토론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바람도 있어서 네. 기획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 기후 문제에 접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방향이 옳고 잘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불편한 거 싫어. 왜 나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싶은데 기후 얘기하면 에어컨도 꺼야 될 것 같고 난로도 뭐 되도록 안 켜야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덜 타야 될 것 같고 너무 불편해. 왜 이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짠 나타나가지고 스티브 잡스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환경도 지키고 사람도 편리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와 열광 그때까지 우린 기다리자 뭐 이런 사람들도 제가 봤는데 하여간 이제 조금 더 불편하기 싫은 거죠. 예. 그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도 이제 정치인들은 과학자들과 연계해서 그런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 기후도 문제도 해결하면서 생활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진짜 재생에너지나 재생 물품으로 사용한 일회용품만 허가를 해준다거나 네네네. 극단적으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싸서 안 쓰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 비싼 거 쓰면 자영업자들 싫어하니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 떨어지니까 뭐 굳이 뭐 딴 게 뭐 있어. 네, 그런 것들 한번 도전적으로 해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기획 보도를 위해 가지고 기후로운 투표 생활위원회 이런 것도 함께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이게 뭔가요?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이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의제나 주제들이 너무 방대하고 다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내용도 어렵고 시간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꾸린 거죠. 그래서 전문가 그리고 시민 이런 활동가, 환경 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9분으로 구성이 된 기후로운 투표생활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했고 지금 2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받은 의견 때문에 추가로 했던 일이 앞서서 아까 5개 키워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후위기, 농업, 에너지, 탄소 배출, 재난 이렇게 5개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특별법도 살펴봤거든요. 특별법을 살펴본 이유는 아무래도 특별법이 기존의 일반법을 넘어서는 법들이죠. 그래서 특별한 법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법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단 이 특별법에 한정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들을 허물어 버리는 특별법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개발을 가속화하고 개발을 가속화함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도 촉진시키는 이런 법안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특별법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특별법도 살펴봤죠. 특별법도 진짜 많더라고요. 한 많죠. 1,400여 건 정도 제 기억으로 지금 그런데 그것들도 지금 일일이 살펴서 확인을 했고 홍준표 시장님이 특별법 애찬론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 얼마 전에 그거 우리 윤 대통령이 그린벨트 이야기하면서 네. 민생 토론에서 그 얘기했을 거야. 맞나? 하여튼 그린벨트 얘기하면서 풀 건 풀어야죠. 뭐 이런 식으로 화끈하게 뭐 무슨 흥정하듯이 얘기를 했어. 그린벨트도 다 사람들이 잘 살려고 만든 거니까 잘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풀 건 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그게 도대체 그린벨트가 왜 생겼는지를 몰라? 아니 중학교 사회교육 교과서에도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게. 예. 그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박정희 동상까지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장 아꼈던 게 산이고 나무고 우리 강상 푸르게 그러니까 얼마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무 심는 거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린벨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시원하게 풀어서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미래는 그러니까 뭐 좋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렇게 시원하게 풀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공산이 매우 크겠죠. 네. 그래요. 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 어쨌든 자 기후로운 투표 생활 현장 취재도 갔다 오셨다는데 네. 어느 현장을 가셨어요? 저희가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동대구역 기후시계가 있는 동대구역에 가서도 시민분들 좀 만나고 네. 그리고 청송에 네. 청송 재래시장도 좀 오. 다녀왔어요. 경북에. 왜 거긴 왜? 대구 경북 저희가 그래도 대구 경북 독립 네. 언론인데 네. 대구만 다룰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서 경북도 또 가야 되는데 경북에서도 좀 농민분들을 좀 밀착해서 만나보고 싶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또 가장 또 직격탄을 맞는 분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선별해서 간 곳이 청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 뵀는데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뭐 요새 뭐 현장 나가면 현장 인터뷰하는 게 좀 쉽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 숫자가 어느 수 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도시 대구에서 만난 분들과 시골에서 청송에서 만난 분들의 반응이 좀 달라서 오호. 재밌기도 했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가 기후 위기의 체감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네.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을 네. 때는 대체로 네. 체감을 많이들 한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 옛날과 다르다. 특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옛날이랑 비교하면 공기 자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걸 체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거가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도 하신 거니까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럼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물으면 도시랑 시골의 청송에서 이 대답이 좀 확연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다릅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 그러니까 뭐 국회나 정치권의 정부의 어떤 노력이나 정책적인 어떤 네. 방향 이런 것보다는 네. 우리가 재활용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인의 노력에. 그래서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을 때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 그거 뭐합니다. 뭐 이런 다 머리 아픕니다. 뭐 이런 식의 네. 답변이 많고 답변이 나오고 네. 오히려 우리가 알아서 개인이 알아서 이건 대응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많았고요. 네. 청송에서는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반응들이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해결 못한다라는 뉘앙스인데 이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해결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해결 못한다. 그러니까 기후라는 게 이게 농사 짓는데 중요한 게 기후잖아요. 네. 지금까지 농사 짓는 분들은 이 기후, 그러니까 하늘이 정해놓은 날씨, 날짜 이런 비바람에 의존해서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 이어서 더 그런 건지 이 기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해결해 줄 문제지.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그러니까 해결 못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미 체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대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자신들의 농사의 피해를 보존하는 어떤 대책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런 대책도 필요하고 저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게 반응이 나오더라. 뭐 더 들어가면은 뭐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긴 했어요. 뭐 논에서 이렇게 쓰레기 태우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런 류의 반응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이 지구에서 빙하기부터 이렇게 쭉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흐름에서 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옛날에 빙하기도 있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건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삼라만상이네 완전. 그렇죠. 이거 사이클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클 이렇게 어떻게 가는데. 거부하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걸 뭐 어떻게 해? 이런 그게 다르면 다시 또 내려가는 거고. 그렇지. 그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속편한데. 이게 다르다. 음. 저는 오히려 그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이렇게 인식이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도시에 사는 분들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역량에 뭔가 달렸다라고 느낄 정도의 어떤 삶의 방식에 살고 있는 거고 청송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의존해서 하늘의 환경에 날씨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이거는
내가 조금 공부해봐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에 기대서 가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뭐 제 추측인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상대적으로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사시는 분들의 심리는 이 기후의 위기에 있어서 내가 제공한 책임이라든지 내 탓이라든지 지분이 현격히 적다. 도시 사람들이 훨씬 잘못한 게 많고 우리 뭐 지금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공기 좋은 데서 살면서 농사 짓고 살면서 우리가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뭘 했겠느냐 기후 위기에 있어가지고 우린 피해자다라는 인식도 적지 않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저희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고 오히려 청송 같은 곳에서는 공기 좋은데 뭐가 문제냐? 청송 공기가 좋잖아요. 실제로. 좋죠 거긴.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인식 못하는 분도 계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층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책임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내심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더 하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게 더 흥미로웠던 게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도시 사람들이 하늘을 망쳐놓은 건데 그 도시 사람들이 망친 하늘의 뜻이다? 라는 게 돼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네요. 라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아직 뭐 기사로 다 작성을 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뭐 아직 대구 동대구역이랑 그 청송밖에 또 못 둘러봐서 아직 가야 될 곳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그래서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시별로 청송의 유별난 특징이었는지 그런 반응이 아니면 다른 경북의 농촌 지역을 찾아가면은 비슷한 반응이 또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해서 종합적인 기사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긴 뭐 경북 북부에 제가 사랑하는 영양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이런 곳에 사는 사람 더 할지도 몰라. 왜? 기후에 이럴 수도 있어. 공기 좋은데. 그러니까. 네. 기대가 그래도 많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선거판을 좀 접근하는. 이거 뭐 선거라는 게 맨날 싸움박지만 그렇죠. 하고 진영 논리에 지쳐가는데 진짜 실질적인 정책 대결로 조금이라도 좀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된다는 네. 문제의식에서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죄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제 그 초조카 초등학교 몇 학년 됐는데 하여튼 그 초조카가 아이들이 이런 책 많이 보잖아요.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네네네네. 거 애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네. 애들은 그 위기감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나 봐. 지구가 곧 망할 것 같은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그래서 막 어른들한테 설명해. 일회용품 왜 쓰면 안 되고 이거 왜 저기 자동차를 많이 타면 안 되고 매연을 왜 줄여야 되고 막 열띠게 막 얘기를 해. 그럼 지구가 아파가지고 곧 있으면 그냥 망할 것처럼 막 애가 열변을 토하는데 제가 참 놀란 게 제 스스로 반응이 이제 흐뭇하게 보다가도 애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괜찮아. 걔한테 그게 아주 나중에 지금 바로는 아니고 큰일 났는데 아직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독인 기억이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책 보고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거 보고 엄마 아빠한테 막 큰일 났다고 지구 멸망할 것 같다고 막 얘기하고 막 걔한테 아직 걔한테 걱정하지 마. 근데 한편으로는 어른 세대가 아이들의 그 정말 순수한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뻘쭘하게 만든다. 네, 우리 모두가 잘못하셨네요. 네, 모든 아이들이 막 책을 읽고 붕괴하는 그 포인트에서 걔한테 지금은 아직 아니야. 이랬던 우리 세대 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안이하게. 진짜 그건 근데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초조카의 세대는 지금 연구 결과로 나온 것만 봐도 이 작년에 나온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낸 종합 보고서를 봐도 2020년대 그 초조카는 2020년대생은 아니겠지만 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은 2020년대 태어난 인류는 최대 4.4도까지 높아진 미래를 살 수 있게 된대요. 그러면은 진짜 4.4도가 올라간 평균 기온이 지구 평균 기온이 4.4도가 올라간 이 지구는 어떤 세상일지 저는 상상이 안 가서 그 세대에게는 이거는 이제 실존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진짜 캡슐에 들어서 이 캡슐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렇죠. 지금 상황이면은. 그래요. 자, 이 기후로운 투표 생활 아마 이제 우리 총선 때까지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취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취재 계획은
일단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21대 국회를 분석해서 내는 이제 기사들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최대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리가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구역과 뭐 총성을 다녀온 것 그리고 앞으로 갈 곳들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제작하고 있는 저 네. 팀장님이 네. 이제 대구에 계속 안 계실 예정이에요. 어디 갑니까? 경북 곳곳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허. 경북 곳곳에 가서 경북 곳곳에는 이미 기후 위기의 징후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들이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한 징후들이 많이 폭삭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잡아와서 네. 좀 알려드리고 이제 대책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후보들한테 이제 지휘서도 좀 보낼 계획이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그렇죠. 문제에 그래서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까지 이 질의서를 넣고 그 결과를 가지고도 또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절차들을 과정들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결국에는 이제 거대 양당의 의지나 어떤 의제 설정에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기후 문제도 거대 양당의 역할론이 어쩔 수 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기껏 한다는 게 뭐 비례 공천 중에 기후 몫으로 한 명. 전문가 한 명 생색내고 그따구로 하지 맙시다 제발. 근데 그럴 것 같아 왠지 22대도 양당 다. 그렇죠. 네 참씨. 여기에 경정을 울리는데 우리 뉴스민이 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좋은 소식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